네, 오늘은 단기 4357년 음력 개천절입니다. 음력 개천절을 맞이해서 오늘 단군 관련 역사 기록과 왜곡 과정 그리고 현재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기록이 전해지는 사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사서가 단군세기입니다. 그리고 단기고사, 태백일사, 제왕기,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고요. 응제시주, 동국통감,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일반인들 잘 모르고 있는데 삼국사기에도 단군 관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관자, 산해경, 서경, 사기, 5월춘추 등의 그런 책에 단군 관련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음력 개천절에 관한 기록은 있느냐? 물론 음력 개천절 기록도 있습니다. 단군 세기에 보면 개천 1565년 4월 3일 유신왕검차 오가 지괴 솔도 800 여우 어우 단목 지허 이건 한문인데요. 그걸 풀어보면 배달 신시개천 1565년 BC 2333년입니다. 10월 3일에 신인왕검께서 오가에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을 끌고 단목터에 오셨다. 이것이 음력 개천절을 증거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단군 관련 기록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군 세기에 제193년 경자년에 3월 15일에 단군왕검께서 붕어하셨다는 기록도 있고 신단신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민족 대백과사전에도 물론 음력 3월 15일에 단군왕검이 붕어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삼국유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많은 기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이 삼국유사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원문 기록입니다. 요새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고조선 왕 조선이라는 기제일이라는 그 편에 보면 이렇게 한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보면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 단군왕검이 있었다. 아사달에 도읍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경전에 이르기를 무역산이라 한다. 혹은 백악이라고 한다. 백지단에 있다고 한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 한다. 지금의 백악궁이다. 물론 이건 일부 학자들의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라를 열어서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요임구가 같은 시기다. 요임구 하면 중국의 신화적인 역사인데요. 요순 하운주로 나오는데 그 요임금 시기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4000년 전 이상 4000에서 5000년 정도 사이입니다. 또 고기에 이르기를 삼국유사는 두 가지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단군 조선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서고 하나는 고기입니다. 위서는 중국 책이고 고기는 우리나라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의 일기를 옛날 환인이 여러 아들 중 환웅이 있었다. 하늘 아래 뜻을 두었고 인간 세상을 구하였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고기운 석유 환인 위제석야 서자환웅 수위 천하 탐구 인세 부지자의 하시 삼위태백 가히 홍익인간. 여기서 보면은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단군 시대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단군의 아버지 환웅 또는 할아버지 환인,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나만 이걸 이제 축약을 해서 그렇게 보죠. 배달국 시대의 환웅, 한국 시대의 환인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환인 시대에 단군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이 단어는 단군 시대에 사실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배달국 환웅 시대에 완전히 이미 그것이 정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환인입니다. 아들은 환웅이고,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세보고리 태백산에 내려와 보니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만했다. 여기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화인이 환웅을 시켜서 환웅을 지상 세계로 내려보내서 신시 개천을 했다. 그것이 개천절의 원 뜻입니다. 사실은 단군이 처음에 나라를 세웠던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을 개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환웅이,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신시 개천을 한 날을 개천절이라 그렇게 그것이 진실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유사 단군항검 기록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에 내려왔다. 사실 태백산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 삼국유사에는 묘양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견이 많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이론도 있고, 신단설에 내려왔다. 이것을 신시라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신시개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절의 그 뿌리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군의 어머니가 옥녀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자면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단군의 어머니는 옥녀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삼국유사죠. 그 다음에 환웅의 아버지는 환웅이다. 이런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왕검 기록이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단군이 1908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1908세다. 이것을 두고 일부 이제 강당사학이나 이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군 1908세라는 것은 단군이 신화라는 것에 문중에 쓰는 증거다, 진실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역사 연구 결과 이 1908세라는 것은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단기 2333에서 425년 대부여로 국명을 개칭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여로 된 후부터 단군이 고유 권한, 이 병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군의 그런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격화되는데요. 단기 2333에서 425를 빼면 1908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군이 1908세라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상세한 기록을 연구하지 않으면 단군이 1908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단군이 나라를 세운 2333에서 대부여로 개칭한 425년을 빼면 1908세. 왜 그런 대부여 425년이 중요한가? 이때부터 삼조선으로 분할됩니다. 그 전에는 삼한으로 했다가 그 삼한의 모든 병권과 모든 그 권한을 진현의 단군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대부여 때부터는 삼한이 삼조선으로 되면서 병권도 분리가 되고 그 실질적으로 단군의 단군의 권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1908세다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기록의 핵심은 환인, 환웅, 단군이고 태백산, 신시, 환웅천왕,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요임금 50년과 같은 해고, 풍배우사 운사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좌의정, 우의정, 정의정, 영의정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풍배우사 운사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농업이 정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부인은 이것은 어떤 그 수행의 상징이 되겠고요. 신단수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하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 신단수인데, 이것은 신단수라는 것은 천재단, 하늘의 제사를 지는 천재단에 세워진 나무를 신단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단군의 어머니 웅녀, 그 다음에 단군왕검.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비록 삼국유사에는 이것이 토테미즘,
그 웅족의 토테미즘에 의해서 토테미즘의 기준에서 기록이 쓰여졌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을 신화한 것뿐이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그 학자적인 양심의 법칙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제가 단군은 신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인 왕검의 집이라는 것은 평양은 단군이 수도로 정해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선인 왕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양은 선인 왕검의 집이다. 자, 이걸로 봤을 때 단군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삼국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 문화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단군이 신화화되고 왜곡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국시로 되면서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폄하되고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사문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문난적이란 유교가 쓰여진 책 이외에는 다른 책들은 다 이 백성들을 혼란시키는 적이다. 공공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문난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에 관련된 사서삼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책 말고 다른 책을 선도 문화가 선도 역사가 써져 있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공공의 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600년 동안은 이 선도의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선도 문화, 선도의 역사가 땅속 깊이 스며 들어가고 이렇게 왜곡되고 말살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이 1910년에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럼 일본은 또 어떻게 했는가? 그 유교에 더해서 조선에서 이 사문난적이라는 이름으로 선도 문화를 폄하했던 것 더하게 일본은 완전히 단군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조선사 편수회랍니다. 1925년 일왕의 칙령으로 일왕이 218호죠? 일왕 칙령 218호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의 역사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선사 편수회의 왜곡의 핵심은 뭐냐? 많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군의 신화화입니다. 단군의 역사를 신화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선사 편수회의 가장 핵심 목표는 단군을 신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사 편수회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참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최남선입니다. 이것은 조선사 편수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없어진 역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본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다 이미 번역이 돼서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최남선이가 단군은 우리의 역사다. 비록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많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9년 10월 30일 날 조선사 편수에서 이 조선사 35건, 불호까지 해서 37건이 발행이 됩니다. 자, 이 조선사 편수의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해방수에도 우리나라 국사책이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에 무엇이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총 35건 중에서 통일신라 이전이 한 3건입니다. 3건이요.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 그것도 없어져 있고 통일신라 시대 이전이 3건. 35건 중에서 3건이면 10%도 안 됩니다. 10%도. 한 9%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이전이면 어떻게 되죠? 통일신라가 통일한 게 668년입니다. 그러면 단군조선까지 하면 약 한 3,00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으로 봤을 때 통일신라 시대 이전은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역사가 겨우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역사를 축약하고 빼고 없앨 건 없애고 자기의 입맛대로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35권 중에서 3권을 빼면 몇 권이죠? 32권. 32권의 역사가 668년 신라가 실제로 통일한 건 676년이죠. 676년. 그러면 약 한 1300년 동안의 역사를 35권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3000년의 역사는 3권에 집어넣고, 이것이 여기서 보면 이것이 왜 일본이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주선사를 쓰려고 했던가 그것의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단군의 2000년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도 완전히 취약시켜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말살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선일보의 1986년 신문기사입니다. 사서 20여만 번이 압수 불태워졌다. 이런 신문기사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1986년 10월 9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병도가 그 유명한 이병도 박사가 돌아가시기 죽기 3년 전에 이렇게 단군 조선일보에 크게 기고를 한 겁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이며 일제 때 말살됐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큰 기고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왜 해방 후에 우리의 역사가 다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왜 복원이 안 됐는가? 해방 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최남선이나 정인보, 신채호 이런 역사를 연구했던 우리 학자들이 전부 다 돌아가시거나 납북되고 전쟁 때 실종되고, 그리고 나와 있는 분들은 일본과 같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약했던 사람들, 이병도, 신석호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다시 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과서에 우리의 올바른 역사가 기술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 국사교과서는 조선사 편수에서 일본이 그들 입맛대로 역사를 조작 왜곡한 것과 내용이 90%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사교과서를 다시 쓰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 국사교과서를 다시 쓰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냐? 단군의 역사입니다. 단군의 일제가 추적한 단군의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만이 의미가 있지, 다른 곳에 현대사를 뭐 더 증대시키거나 기록을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1986년에 이거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특히 주도적으로 국사교과서를 새로 써야 한다. 이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그런 기사도 쓰고 이제 그렇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 국사교과서에 대한 청문회도 많이 열었지만 큰 내용이 없었고 결국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와서는 그럼 이 단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장 기여를 했는가? 황암나철 선생입니다. 황암나철 선생이 1909년 대종교를 중강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전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 숨겨져 있는 역사들을 많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두산 근처에서 수행을 하던 백본신사단체,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왜곡말살됐다는 것을 깨닫고 대종교를 중강하면서 대종교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복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개천절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재의 부활과 개천절의 부활, 이것이 황암나철 선생의 가장 큰 공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9세 때 그 모습인데요. 황암나철 선생은 이 근래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이며 깨달은 사람이다. 철학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90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두산의 수행단체, 단군의 역사,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행단체와 교류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1909년 1월 15일 날 대종교를 중강하고 천재를 부활시키고 개천절을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종교가 1910년 일제 폐망한 이후에
바로 9년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대전교 집단들이 깨달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를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모든 바탕과 뿌리는 대전교에서 제공한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세우는 데 공로가 가장 큰 단체는 동제사라는 비밀단체인데요. 동제사의 핵심 주도적인 인물이 예관, 신규식, 위당, 정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대전교의 비밀 요원이었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사실상 대전교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시의정원에 29명,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 초대 임시의정원에 29명 중에서 21명이 대전교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황항철 선생은 살아생전에 국망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라가 비록 망했어도 그 나라의 철학이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그 정신이 바로 단군의 홍익인간 제사의자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전교 출신인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은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대전교 출신들입니다.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까요? 빠르게. 김자진, 이시영, 이회영, 백보설, 이범석, 홍범도, 신규식, 김경원, 윤세보, 안희재, 이기, 오근태, 이상설, 권상희, 이정, 정인보, 김혁, 박찬희, 김규식, 강우, 지석영, 여러분 잘 아는 지석영, 최전, 조한구, 이상영, 안재영, 최영배, 한글학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어 학회 사건은 사실상 대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일제가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병기, 이금노, 김두범, 물론 이분들은 해방 후에 북한에 가서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 전에는 독립운동 하던 분입니다. 주시경, 한글학자 주시경, 신채호, 박은식, 권상희, 이정, 김소정, 강철구, 이재, 김호인 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대전교 출신이라는 거. 이분들이 단군의 정신을 우리에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력 분들은 모두 대전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의정, 초대 국회 21명 중에 21명의 핵심 인물이 다 대전교 출신입니다. 홍항철 선생이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분은 1916년 8월 15일 날 광해도 구월산에서 자진하십니다. 왜냐하면 1909년에 대전교가 증강이 됐는데 1915년 대전교가 증강되고 나서 6년 후에 일본이 이 대전교가 종교단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독립운동, 한일 독립운동단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불법화시키죠. 여기에 홍항철 선생이 중개하고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자진하시는데 자진하기 전에 친구 소원 황병옥이라는 분에게 유서를 남기는데 그 친구에게 뭐라냐면 넌 반드시 매일 수행을 하라. 삼법 수행을 하라. 삼법이 지감조식 금촉, 삼신고에 나오는 지감조식 금법, 금촉 삼법 수행을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군 정신의 핵심은 황항철 선생은 수행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는 단군의 정신은 의미가 없다. 여기가 좀 잘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1916년 8월 15일 날 황항철 선생이 자진을 한 황해도 구월산 삼성전입니다. 삼성산 내부고요. 그 다음에 바로 1916년 8월 17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8일 전에 사리원 사진을 해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이분들은 다 시교라 그러죠. 시자들 6명이 따라갔는데 홍항철 선생이 황해도 구월산으로 가는 진정한 목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황항철 선생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대전교는 종교지 한일운동 단체는 아니다. 사실 한일운동 단체인데 황항철 선생은 이 대전교를 포교하는 그런 기회를 잃으면 할 것이 없으니까 또 자기 할 일이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 마지막 생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그 묘는 지금 만기에 화룡현 삼정사묘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이은 대종교의 본원은 홍제당의 본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단체가 지금 대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세력이 굉장히 많이 좀 미약해졌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정회가 있습니다. 현정회도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직동에 단군 성전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 단군 성전은 현정회는 지금의 그 현정회 이사장이신 이건봉 이사장님의 할아버지 이한철 옹이 일제시대부터 뜻을 이어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현정회와 대종교 이외에도 단군 성전을 세우고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몇 군데 딱 찾아봤는데요. 남해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청주에도 다 단군 성전이 있습니다. 특히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사단법인 국학원입니다. 이 개천절날 보통 최소한 5,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단군 개천절을 축제하고 문화축제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있죠. 그리고 국학원에는 약간 21m의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군 할아버지 상이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은 매년 최대 규모의 개천절 행사를 개최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론 하지만은 이것이 다 실내에서 하고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3대 국경일 중에서도 개천절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데 이렇게 홀대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국가원은 매년 개천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도 보신각 타종을 통해서 개천절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 유명하신 분이죠. 아놀드 토인비하고 게오르기가 얘기하기를 21세기에 이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위대한 인류의 정신문화다라고 이렇게 생전에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 우리 단군의 정신, 홍익인간 정신, 제사의와 정신, 이 홍익인간을 위해서는 공생정신이라고 합니다. 공생 공존 정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 보면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비참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들이 모두 다 이런 공생정신, 화합의 정신, 공존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홍익정신, 이런 공생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한 박사님의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개천절을 맞아서 이렇게 학술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지금 이렇게 이어진 발표를 들으면서요, 추가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개천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기나 유사, 당근왕금조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당군왕검께서 고조선을 개창을 하시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기나 유사의 기록에서는 개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개천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개천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천은 사실 단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웅창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토론회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삼국유사나 태백일사에 보면 환인이 환웅에게 홍익인간 제세기와 할 만한 것을 보신 태백산에 내려가 나라를 다스려라는 명을 했다는데요. 여기서 그 명을 받고 신실을 연 것을 개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천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법과 순리를 상징하는 하늘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법을 최초로 땅에 펼쳤다는 의미이며 세상을 진리로 다스려 깨우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천지인이 한에서 나왔는데 하늘이 제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땅, 사람 순으로 나왔는데요. 땅이나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하늘이 있어야, 즉 하늘이 열려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늘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며 하늘을 열었다 함은 우주의 법과 진리, 본성이 펼쳐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법과 진리를 펼칠 수 있는 자는 깨달은 성인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농천왕은 그 당시 최고의 깨달음을 터득한 분이며 이분이 그의 뜻에 따라서 진리와 법을 구체적으로 펼칠 나라를 세운 것을 개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천절의 경축일 지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을 한 것은 1949년입니다만 사실은 1920년대에 임시정부가 이미 3.1절을 독립선언일로 그리고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을 하여서 국경일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지정하였고요. 근데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 1949년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을 하여서 경축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경축일로 지정된 그 과정하고요,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의 경축일 지정 과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근대에 이르러 개천절이 국가 경축일로 제정된 계기는 제가 토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종교와 대종교를 중광한 홍합나철의 공로가 제일 큽니다. 대종교 중광 60년사에 보면 환웅이 지상세계에 내려와 신시를 연 날을 강세일이라고 하였고 나라를 세운 날을 개국일이라 하여 이 모두 두 날이 10월 4일이므로 이 둘을 합쳐 개천절이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홍합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한 날은 1909년 1월 15일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종교는 1909년 이후에 개천절을 경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종교는 1909년 1월 15일 중광을 선포하면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홍합나철께서는 국치 이후에 즉 1910년 9월 27일 대종교의 교명으로 종단의 의식 구례를 제정 발표했는데요. 이 대종교의 의식과 행사를 규정한 내용을 보면 제3장에 개천절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면서 개천절은 강세일과 개국이 10월 3일이므로 이를 경일을 합칭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종교는 1909년 1월 15일 중광을 선포하면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해마다 거행해왔고 이것을 의식 구례로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 배달민족은 오래전부터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한 해 농사를 추수하고 핵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 행사를 행하였는데 3일의 3은 이 숫자는 길수로 여겼습니다. 이것 또한 개천절이 10월 3일로 지정하는데 굉장히 뜻을 둔 거죠. 대종교 총본사를 만주로 옮긴 이후에도 이날이면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였고 10월 19일 상하이에서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임정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대종교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이날 경축 행사를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정은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명명했습니다. 임시정부가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종교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의정원, 지금으로 보면 국회죠. 29명 중에 21명이 대종교 출신이고 임시정부의 수립에 지대한 역할을 한 비밀결사단체인 동제사 역시 그 핵심 인물인 예관 신규식이나 위당 정인구 선생도 모두 대종교 출신이었습니다. 때문에 임시정부는 자연적으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지정한
된 거죠.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따르면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인 1919년 음력 10월 3일, 양력으로 11월 24일 임시정부 국무원 주최로 개천절 기념행사를 했는데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거대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전교의 역할이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대전교 정부 수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전교 출신들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부통령 이시영도 대전교 핵심 인물이고 국무총리 이범석,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도 대표적인 대전교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천절의 양력 10월 3일 제정 연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교는 물론 임시정부 때까지 음력 개천절을 지냈으나 1949년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양력 환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음력 양력 환산이 복잡하고 날짜가 자주 바뀌는 이유로 10월 3일의 그 기록은 유지하되 양력으로 10월 3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음력 10월 3일이 양력 10월 3일로 변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까지 우 박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개천절이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에서 가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위상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개천절이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같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다른 세계 시민들에게도 개천절이 가져다 주는, 보여주는 그 의미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개천절이 주는 시사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의 현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문명이 한계에 지금 달해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인류 문명의 멸망까지 얼마 또 안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극에 달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늘은 인간의 양심이면서 우주의 법 또한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공생과 공존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삽니다. 크게 보면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를 유지하면서 존재해왔죠. 기후위기도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이러한 공존의 공생의 마음을 버리고 마구 훼손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의 개천 정신은 공생과 공존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천의 다른 의미인 공생과 공존, 화합의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먼저 개천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기리는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루 쉬는 날로 인식하면 안 되겠고요. 이러한 호기인간 제사이와 공존 공생의 정신을 전 인류에 전해서 모든 전쟁과 분열, 상극의 문화를 우리가 없애고 공생 공존의 문화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개천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평화의 의미, 그리고 정말 한민족의 평화와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의미를 정말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력 개천절 기념 학술 토론회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또 박사님들을 모시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